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전산세무 1급 이론입니다. 퍼펙트 전산세무 1급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2021년도 개정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88의 기출이고요. 합격률이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낮죠, 여러분. 근데 7%대이면 과거랑 비교해 보면 그닥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10%대 넘어가는 합격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다소 낮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관련된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무엇하여라? 상계한다. 맞는 얘기죠. 요거 공부하실 때 같이 가지고 가실 게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 그러면 우선 상계한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든 간에 우선 상계. 그러니까 할인 발행되는 시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우선 상계하고 잔액만 계산. 반대로 우리 주식 할증 발행하고 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그럼 우선 상계하고 무엇 하신다? 우리 잔액만 계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누가 있더라? 우리 주식을 감자였다. 그러면 감자 차손이 있죠. 그러면 이 감자 차손이 있었을 때 감자 차액이 있었다라면 우리 유성상계해라. 반대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자기 주식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내가 자기 주식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이익을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선상계해야 되죠. 네, 이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기업이 현물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현물 출자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랬을 때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합니다. 세 번째,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증자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주식 발행 비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되는 과정 중에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지 못했다, 증자를 못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 끝내줍니다. 그래서 당기 비용 처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실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증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기.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자, 자본금에 전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으로 무엇한다? 대체한다. 자, 이랬을 때 이 자본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무슨 발행한다? 액면 발행합니다. 액면 발행. 자, 문제 볼게요.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무상증자했네요. 주식의 액면 금액을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액면 발행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3번.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 정책의 우리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죠. 자,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정책 변경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우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정책 변경이니까 무엇을 처리한다? 전진적으로. 그래서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 자, 결정하기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슨 문제를 낼 거냐면요. 누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해라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 적용하고
자, 누구 먼저 한다고 여러분? 정책 변경이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소급 적용하고 소급법. 자, 그리고 추정 변경 효과를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책 변경이 1번, 추정 변경이 2번. 그리고 정책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이다? 소급법. 자, 그리고 추정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은 전진법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기간 종료일에 적용한다.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풀 때요.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럼 단기 기간에 반영이 되려면 우리 그 부분은 종료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개시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을 해야 단기 기간에 얼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시일입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보기. 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저희 위에서 얘기할 때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정책 변경은 소급. 맞습니다. 자, 소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과거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엇하여야 된다? 재작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기재무제표에 수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는 표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회계 변경 쪽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부분의 이제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차액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는 자주 냈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차액원가 자본화는 한 번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회계 기준에서 원칙은 이자 비용,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액원가 자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간다? 우리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런 거로 간다라는 거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유형 자산에서 대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내요. 근데 이게 유형 자산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무 1급이에요. 자, 이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차입원가 자본화 규정이 법인세하고 누구하고 회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고정자산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고정자산만 하라는 얘기는 유형자산 내지는 무형자산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은 유형자산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요.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러면 법인세 쪽이나 어느 쪽에 어느 책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정리해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쯤은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는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 부동산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맞아요. 제가 분명히 법인세와 달라요라고 했었죠. 그러면 1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적격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적격자산이 되려면요. 이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자, 차입 원가의 회계 처리 방법은 매 회계 기간마다 각 적격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된다. 여러분, 우린 회계 처리 방법은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네,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차입원가 회계 처리 방법은 매 회계 기간마다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있었던 유형, 무형 투자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매기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무엇한다? 적용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변경하려면 왜 변경했는데? 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성 입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적용한다는 거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차입원가 자본화는 우리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적격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자, 제가 건설 중인 자산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 중에 발생된 이자, 비용을 무엇으로 간다? 우리 건물의 취득 원가로 보겠다. 근데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 것뿐이에요. 근데 건물이 무엇됐다라면 완공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자가 발생되고 있더라. 그것도 취득 원가로 볼 수 있느냐? 차입원가 자본화로 볼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공이 되면 취득이 완료가 되면 무엇 된다? 더 이상의 취득원가 자본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종료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무슨 부분? 완공이 되면 우린 더 이상 인식 못해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 바로 있죠. 완료된 시점에 무엇한다? 종료한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잘못됐다? 2번이 잘못됐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부분의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네요. 자, 상품권을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수익을 안 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땐 우리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해서 선수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무엇 되면 우리 상품과 상품권이 교환이 이루어지면 회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인지 볼게요. 그래서 판매한 경우 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무엇했을 때 회수한 시점에 인식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땐 선수금을 인식하고 물품과 교환이 이루어져서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 그때 수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본 강좌를 진행할 때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분계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제 강의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당이 결정이 되면요. 제가 투자했던 회사에서 배당금 통지서가 와요. 그럼 돈 얼마 받을 수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한다? 우리 얼마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취한 시점에 인식했을 때는 나 못 받았던 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수금으로 계산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 미수금을 무엇하는 것이다? 상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언제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을까요? 배당금 통지서를 받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권리가 확정이 된다. 통지서란 부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무엇되었다? 확정되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리 확정된 시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배당금 통지서가 들어오죠. 대체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배당을 줘야 되는 입장이면 언제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주주총회라는 거 하죠. 네, 그 주주총회에서 이 배당금 확정시켜 주잖아요. 네, 그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편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네, 2번. 세 번째,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부분 때문에 대손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회수 가능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수익이 대변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무엇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수익을 손대는 게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해서 무엇해라?
회수 불가능성의 위험도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손 삼각비를 무엇해요? 추정하잖아요.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요.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 제공의 거래는 무엇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라고 해서 진행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 들어간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무엇해라? 정리시켜 주셔라. 이런 표현이에요.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주 냈던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들로 이게 비중이 조금 바뀌면서 오랜만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냈던 문제보다는 글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섞여 있네요. 3번이나 4번에 대한 부분이 뭘 말하는지 조금 어렵게 이해했던 분들은 조금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라고 묻네요. 재고자산 1안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또는 생산 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을 우리 자산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다가 그대로 팔면 상품, 자, 만들어서 팔면 제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걸 원재료. 자, 투입한 부분이 공정에 머물러 있는 게 제공품.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 맞습니다. 정의를 물어봤고요. 재고자산은 1년 이내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우리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우리 재고자산과 무슨 자산? 당좌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죠. 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그죠? 매입원가는 누구 보시면 돼요? 상품이나 원재료. 제조원가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자, 그걸 말하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수익과 관련된 관세 등은 취득 원가와는 별도로 판매비로 인식한다. 여러분 판매 관리비로 인식 안 하죠? 우리 취득 원가로 무엇해야 돼요?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로 본다가 맞죠. 자,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3번. 지문이 다소 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상 회계 때부터 내는 문제였네요. 네 번째, 적송품. 자, 적송품이라고 하는 건 위탁품에 대한 부분이죠.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발송한 재고자산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적송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도 적송품 정의 문제를 낸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6번부터는 원가 문제죠.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 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늘의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한상량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완성품 한상량 계산해달래요. 네, 문제 되게 쉬운 문제죠. 이 문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박스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50%가 투입되고, 자, 공정 초기라고 하는 건 우리 진행도를 놓고 봤을 때 나 0%인데 0% 시점에 시작하는 시점에 50% 투입했어.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놓는다라면 여기를 0%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를 100%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0% 시점에 투입은 얼마가 이루어지고 있다. 50%만 투입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 진행에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면 우리 진행도가 50% 시점이 되면 우리 남겨져 있었던 50%를 무엇한다? 요때 진척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투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거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공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 공손이 없다는 얘기는 기초와 우리 단기에 투입한 착수와 그리고 기말을 빼면 완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초 제공품은 100단위이고요. 완성도는 40%. 자, 단기 착수는 5,000단위이고요. 완성품 수량은 5,000단위.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몇 단위예요? 우리 100단위이고 완성도는 45%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자, 기초가 있고 이 단기에 투입한 착수가 있고 그럼 기초는 몇 단위예요? 100단위요. 자,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건 몇 단위? 5000단위. 자, 그리고 완성품에 대한 부분은 몇 단위다? 완성은 우리 지금 현재 5000단위. 그럼 여러분, 우리 완성에 대한 거 5000단위이고요. 그럼 남겨져 있는 기말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단위가 되겠네요. 공소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상태죠. 근데 이 기초라는 부분은 언제?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잖아요. 이 기초는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기에 뭐가 되는 것이다? 전기에 기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에 몇 퍼센트를 만들어서 보냈느냐 이게 보여지는 완성도예요. 근데 전기 기말에 나는 몇 퍼센트를 완성시켰다? 40%를 완성시킨 시점에 우리 기초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접 재료비 투입 상황을 보니까 몇 퍼센트? 50%는 언제 투입해 여러분? 우리 공정 초보에 투입해버린다고 했죠. 그럼 제가 밀가루 1kg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500g은 처음부터 투입을 했고 나머지 500g은 우리 50%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40%이면 결론적으로 40이라고 하면 요쯤을 40%라고 볼까요, 여러분? 자, 요쯤이 40%쯤이에요. 그러면 요 40%까지 완성된 상태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재료비에 이 투입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우리 재료는 얼마만큼밖에 투입 안 했다. 우리는 재료는 50%밖에 투입 안 한 거죠. 그래서 기초 100개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재료의 투입에 대한 완성도는 재료비의 투입 완성도는 50%예요. 됐을까요? 그럼 기초 제공품에 대한 부분에 완성도가 40%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 거고 우리는 재료비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100단위에 우린 50%까지는 투입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단기에 완성시키는 퍼센트는 몇 프로만 완성시켰다? 50%만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환상량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완성품 환상량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요만큼만 투입했다라면 100% 완성됐을 거야 라는 거를 수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개는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는 거고 50개는 단기에 완성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제가 왜 기초를 신경 쓰냐면 무슨 부분?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기초와 착수를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는 무조건 무엇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완성품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기초는 무조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단기에 투입한 건 50만큼밖에 투입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했던 착수에서 넘어오는 게 5천에서 50을 빼면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리는 4,950만큼을 넘겨받을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자, 단기 착수 수량은 5천 단위고 완성품 수량 5천 단위고 5천 단위는 원래 100%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45%래요. 그럼 여러분 45%면 요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45%.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재료 50%밖에 투입 안 한 거죠. 그래서 기말에 완성품 한상량도 지금 100단위가 있는데 그중에 재료는 50%밖에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은 차기에 투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 한상량은 몇이다? 50단위가 된다. 됐어요. 그럼 요거 기준 가지고 우리 완성품 한상량 무엇 하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완성품 한상량은 단기 완성된 아유 이걸 왜 지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펜을 비활성화 시키고 싶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써있긴 합니다. 자, 우리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한상량에 대한 계산은 완성품 수량에 우리 기말 제공품 한상량을 더하고 기초 제공품 한상량을 빼주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산이니까요. 지금 내용 보시면 완성품 수량 5천 단위이고 자 기말 제공품 한상량은 요 45%가 아니라 재료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0% 계산한 해서 나온 50단위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초 제공품 한상량은 우리가 40%가 완성돼서 넘어왔지만 재료는 공정 초에 50%를 투입했으니까 우리는 1-50%를 빼서 단기에 완성된 건 얼마이다? 50만 완성된 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여기 50%를 곱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50이라는 걸 저는 여기서 직접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50단위가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럼 5천 단위에 50단위, 50단위 우리 무엇 하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 그러면 결론은 5천 단위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도에 따라서 언제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완성품 환성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실 것. 이것도 한동안 자주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의 패턴이. 근데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88회 문제 나왔네요.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매출 원가와 당기 총 제조 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 자,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조 원가 명세서. 자,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제공품 계정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래프로 변화를 좀 보여드린다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을 T 계정 놓고 봤을 때 기초 제공품의 당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우리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경비를 더해서 당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에 무슨 부분?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차변의 대체가 되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무엇하고요?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1, 2, 3세 조건을 주었을 때 매출 원가와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무엇해지는 거? 같아지는 부분의 수치를 찾아달라. 이 얘기인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당기 총 제조 원가와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 당기 총 제조 원가와 우리 무슨 부분? 매출 원가. 제가 노랗게 표시한 부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요 자리의 금액과 요 자리의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영향을 줄 거니까 그 금액의 비교를 좀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런 매출 원가는 결론을 내보면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누구를 빼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초 제공품의 당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리고 누구를 빼서 기말 제공품을 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리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공식에 대한 건 이해를 했을 거니까 우린 아래쪽에 수치를 넣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기초 제공품의 기초 제품의 우리 당기 총 제조 원가에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비교를 해보시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어느 변에 있었던 부분이시고 펜 기능이 안 보여져서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어느 편에 있어요? 우리 차변에 있고요. 매출 원가는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있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놓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차변 쪽은 다 더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변 쪽은 무엇한다고 보시면 돼요. 뺀다라는 관점처럼 놓고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기초 제품의 당기 총 제조 원가를 무엇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해주고 왜냐면 지금 제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할 때 기초에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제품 제조 원가 가져오는 원리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차변은 더하시라고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당기 총 제조 원가에 그리고 우리 기초 제품은 무엇 하시면 돼요? 같은 변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기말 제공품과 그리고 기말 제품만 정리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요. 이 자리가 100이면 이 자리도 10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빼시고 나머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정리해 보니 자, 기초 제공품이 현재 얼마이더라?
13,000원이고 그리고 기초 제품이 얼마이고 43,000원이고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이고요. 기말 제공품이 32,000원이고 자 그리고 기말의 제품이 얼마 24,000원이더라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어봤던 거 뭐예요? 자, 여기의 금액과 여기의 금액이 같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시면 자, 13,000원 더하기 얼마 하시고 43,000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만원, 5만원, 56,000원이 되죠. 자, 56,000원이 되고요. 자,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금액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도 56,000원이 되죠, 여러분? 제가 잘못 계산하지 않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무슨 부분? 얘는 지금 차변이잖아요. 그 이 부분은 대변이죠. 그 부분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차변끼리 더하고 대변은 대변끼리 더해서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나와지는 부분은 몇 번으로 가셔야 되죠? 우리 정답은 1번인가요? 네, 13,000원, 그리고 43,000원, 그리고 32,000원, 그리고 24,000원. 됐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어떤 걸 묻는지 캐치가 조금 늦었던 분들은 아니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산 세무 1급은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한 번 문제를 읽었을 때 바로 캐치가 안 된다. 그럼 일단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꼭 풀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 하시라. 우리가 문제를 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면 푸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로 제가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8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스피드의 공장에는 2개의 보조 부문, 자, 식당 부문과 전력 부문이 있고요. 자, 제조 부문에는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이 있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배분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자,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그럼 여러분 제조 부문, 절단 부문이 있는데 이 절단 부분에 보조 부문에서 식당 부문과 전력 부문에서 얼마가 넘어오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냐라고 묻네요. 그럼 식당과 전력 다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계산 문제니까 제가 화면 전환해서 위쪽으로 올려놓고 풀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실 때 무슨 부분? X와 Y를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교재에는 X, Y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식당은 무엇으로? X로 놓고 볼 거고요. 그리고 전력은 Y로 놓고 볼 거예요. 자, 왜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한글보다는 무슨 부분 X, Y로 놓고 푸는 게 더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얼마가 있는데 40만 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전력에는 얼마 쓰고 20을 쓰고 절단에는 30을 쓰고 조립에는 50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90만 원은 자기 부문 발생비는 9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식당의 10%가 사용이 됐고 그중에 절단과 조립에는 각각 60과 30을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상호 배분법이라고 하는 건 보조 부문의 우리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다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부분 해야 될까요? 자, 여기를 자기 부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부문의 발생 원가거든요. 그럼 자기 부문 발생 원가에 어디에서? 식당 부문에서 넘겨받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엇해라? 합산해라. 그러면 전력 부문의 원가가 격리가 되겠죠. 그리고 식당 부문도 어느 부분? 자기 부문 발생비 40만 원에 전력 부문에서 넘겨받는 10%를 무엇 하셔야 된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우리 보조 부문비 확정이 되면 그걸 어디로?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셔야 돼요. 그 원리로 가는 게 상호 배분법이죠. 그러면 그 원리대로 계산을 해보시죠. 자, 요거는 써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갈게요. 자, 식당 부문의 X는
자, X는 자, 이런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에 우리 보조 부문 타 부문에서 넘겨받는 금액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력 부문을 뭐라고 드렸으니까 Y라고 드렸잖아요. 그럼 전력 부문 Y는 0.1만큼 받을 거죠. 그래서 자기 부문 40만 원에 자기 부문 발생 원가 40만 원에 전력 부문 0.1 Y만큼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력 부문 Y는 자기 부문 90만 원에 무슨 부분?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0.2 X만큼을 넘겨받으면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 풀으라겠으니까 여러분 X를 놓고 여기 Y 값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여기다 가져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못 풀지는 않으실 거니까 산수예요, 산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X는 40만 원 더하기 0.1 곱하기 90만 원 더하기 0.2X겠죠. 그럼 0.1에 90만 원 하면 9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0.1 곱하기 0.2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0.02X가 나오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X값은 어떻게 40만 원에 9만 원은 바로 더해 주실 수 있죠. 그럼 49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X 앞에는 1이 있을 거니까 우리 0.2가 플러스니까 반대편으로 보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02가 될 거니까 우리 뭐가 된다? 0.98이 되겠죠. 그리고 X는 붙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0.98X는 49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49만 원 나누기 0.98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 50만 원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무슨 부분? X값이 식당 부문이잖아요. 그럼 식당 부문은 자기 부문 40만 원에 전력 부문에서 넘겨받은 돈이 더해져서 식당에 발생된 원가는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력 부문은요. 지금 현재 여기 X값에 50만 원 그냥 곧바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이 X 부분에 50만 원을 넣어주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 2호 10이니까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X는 50만 원, 그리고 여기 0.2X 곱하기 50만 원을 바로 대입하면 10만 원이 나오니까 우리 Y 값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부문에 발생된 보조 부분 넘겨받은 금액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절단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예요. 그럼 절단 부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식당은 얼마를 넘겨줘야 되고 30%. 자, 그리고 전력은 몇 프로 넘겨줘야 돼요? 60%를 지금 이쪽에 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50만 원 곱하기 0.3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6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15만 원 나오겠네요. 자, 15만 원에 얼마를 6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단 부분에 배부된 우리 무슨 보조 부문의 합은 얼마가 된다? 75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고요.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빨리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조금 이렇게 풀 때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일단 빼놓고 다른 문제 먼저 푸시고 돌아와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75만 원은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네, 4번에 있네요. 4번 이렇게 정리. 9번째 문제.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여러분, 단일 종류의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종합 원가 계산이죠. 네, 종합 원가.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분 주문의 관점으로 갖고 가셔야 되죠. 개별 원가는 주문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소량이죠, 여러분. 네, 주문품에 의한 소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각 제조 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 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된다. 맞고요. 자,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그럼 정상 원가 계산이란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실제죠. 그런데 누구는 예정이다.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게 정상 원가 계산이죠. 자, 그 얘기를 묻고 싶었던 문제이네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계산하고 제조 간접비는 사전에 결정된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예정 배부와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차이만큼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죠. 자, 그 원가 계산을 뭐라고 한다?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3번 맞는 표현. 네 번째, 표준 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해요. 그래서 원가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정의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 잘못됐다? 1번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1번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면 시험에서는 2, 3, 4를 갈 필요는 없겠죠.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세의 2021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직접 농업이 농률 차이는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표준 원가 계산 문제를 자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낸 건 직접 농업비의 농률 차이네요. 우리 농업비 같은 경우는 농률 차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여러분? 임률 차이도 있죠. 자, 그럼 농률 차이는 무슨 부분? 농률 차이는 시간의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발생된 시간과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예상치로 세우는 표준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의 무엇이다? 차이를 보는 거. 그거를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와 표준 시간의 차이 부분에 우리 누구를 곱해서 우리 표준 임률을 곱해서 우리 무엇 할 것이다? 능률 차이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과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의 금액의 차이가 능률 차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직접 노무비는 15만 7천 원이고요.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4,200시간이고요.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4,000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시간은 보이죠? 네, 그래서 시간의 차이라고 했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의 임률의 차이는 6,800원인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률의 차이는 무슨 부분일까요? 실제 임률과 표준 임률의 차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률 차이는 임률의 차이. 그런데 실제와 표준의 차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 누구를 곱한다? 실제 작업 시간을 곱했겠죠. 그래서 시간은 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우리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의 차이에 표준 임률을 곱하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준 임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4,200이고 표준은 4,000이에요. 여러분 유리해요, 불리해요? 일단 불리하네요. 실제가 표준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일단 답은 분리라는 거로 결론이 나요. 아, 분리. 그렇죠. 그럼 여기다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임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표준 임률을 안 줬으니까 우리는 직접 농업이 임률 차이를 가지고 무엇 해야 된다? 우리 표준 임률에 대한 걸 1시간당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네요. 근데 실제 농업비는 좋네요. 실제 직접 농업비를 준 이유가 보여지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공식을 띄워놓고 갈게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자, 임률 차이 6,800원이 있고요. 자,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4,200시간이고 거기에 곱해지는 건 표준 임률입니다. 자, 그럼 표준 임률에서 실제 직접 노무비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률의 차이라고 했는데 실제 직접 노무비는 무슨 부분? 우리 실제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15만 7천 원을 줬으니까 우리 15만 7천 원을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의 차이가 6,800원이 나왔다는 거고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리하다란 얘기는 우리 실제가 더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게 유리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5만 7천 원을 6,800원 쪽으로 보내고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4,200시간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15만 7천 원 더하기 6,800원 했더니 우리는 16만 3,800원이 나오고 이 부분을 4,2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럼 표준 임률은 얼마가 된다? 39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임률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러면 실제 직접 노동시간 4,200시간에서 우리 표준 직접 노동시간 4,000시간을 빼면 우리 200시간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39원을 가져와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7,80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2, 9, 18에 2, 3, 6이니까 7,800원.
자, 근데 벌써 얘기했죠. 실제가 표준보다 더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에 7,800원 불. 됐어요.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무 1급을 문제를 좀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아,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는 시작점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주는 자료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11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째 문제부터는 세무회계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자,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접대비에 오해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정 과목이 접대비인 것만 접대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성격을 따져보면 이건 누가 봐도 접대성이다 라고 하면 접대비로 볼 거야. 당신이 접대비로 쓰든 업무 추진비로 쓰든 개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접대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기부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죠.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돈이에요. 관련이 있으며, 그쵸? 그래서 관련이 이씨 지출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이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 매출 증진 목적으로 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끝나지네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그리고 여러분 접대비 기준금액 바뀌었죠? 금년대 기준금액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경비 3만 원 보는 거랑 동일해졌습니다. 기준금액 바뀌었고, 자,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우리 1만 원. 자, 요게 여러분, 제가 색을 안 칠해드렸네요. 이거 지금 고쳐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자, 교재는 고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실 때 이 부분도 바뀐 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뀐 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1만 원이 아니라 세법 개정에 의해서 얼마로 바뀌어 있다? 3만 원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그래서 3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3만 원. 그래서 교재는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난 부분 여러분 경조금은 얼마죠? 거래처에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기준금액 이건 안 받겠어요. 이거는 20만 원.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조금은 거래건당 20만 원, 일반적인 접대비는 거래건당 3만 원. 자, 이 부분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접대비는 모두 다 이렇게 갑니다. 자, 2번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주주,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적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적 사용 경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소득 처분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적 사용 경비는 뭐로 가셔야 돼요? 상여 등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주나 출자자이다라고 하면 뭐로 가셔야 돼요? 배당으로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전산실무 문제가 워낙에 상여로 많이 나오니까 이 사적 사용 경비를 무조건 대표이사 상여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누가 돈을 썼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표이사들이 많다 보니까 상여 처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여가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소득처분 뭐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기타 사회 유출로 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법인이 광고 선전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봐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게 뭘까요? 1인당의 광고 선전비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 잘못됐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로 볼 거냐, 광고 선전비로 볼 거냐, 기부금 볼 거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접대비는 특정인이 등장한다. 누구한테 썼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광고 선전비는 누구한테 썼다라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정을 분류시켜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죠. 1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용 근로소득. 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일용 근로자 그러면 3개월을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부분은 3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우리 3개월 이상 고용이 되면 무엇한다? 일용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몇 년이 기준이다? 1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이 기준. 1번 맞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하루 1급에서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공제해준다? 15만 원을 공제해주죠, 여러분. 네, 15만 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네요. 자, 세 번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는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고칠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뭐로 고칠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 지금 현재 2번 회차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고치는 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재는 고쳐드렸어요. 무엇으로? 매월로. 자, 그래서 이게 매월로 고쳐드렸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낼지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제출로 바뀌었어요. 매월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기준점을 제가 좀 드려야 돼서 지금 보여드리면서 일부러 고쳐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월로 바뀌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적용의 시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개정 부분 중에 제일 많이 이슈거리가 간이과세자 개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일용근로자 쪽하고 관련된 부분에 우리 개정된 부분 중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2021년도 7월 1일 이후 발생 분하고요. 우리 이전에 대한 거 그럼 언제인가요? 2021년도 6월 30일 것까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30일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 여기 때는 분기별로 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때는 분기별로 냈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는 무엇한다?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매월 제출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월로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는 여기다 단서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이 2020년 7월 1일부로는 매월 제출이고요. 6월 30일까지 발생된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제출하라고 했으면 이거 언제까지 내요? 라고 하시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달라져요. 가산세도 그래서 우리가 지급 명세에서 미제출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가산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월 제출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매월 제출로 2021년 7월 1일자부터는 바뀐다. 됐을까요? 또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언제 보냐에 따라서 출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일용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00분의 55를 그러면 55%인 거죠. 자, 근로소득 세액 공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공제 1급에서 15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이다? 6%죠.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2번 문제도 개정된 세법을 구분점을 좀 주셔라. 그래서 7월 1일자부터는 매월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2번이 잘못됐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니라면 부당행위는 적용 안 해요. 그러면 맞는 얘기죠. 1번은 맞습니다.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자,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탈세하겠다는 거예요. 나 세금 안 낼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고요. 자, 조세 회피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하여야 된다. 아,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들, 요건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열거됐다라는 거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이게 성격을 따져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땐 이런 거는 좀 구분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왜 주식에 대한 부분에 거래를 할 때도 여러분 개인의 특수관계자가 들어오면 이 부당행위 때문에 나오는 부분에 조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예 단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서 부분이 붙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 유사하다라면 부당행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래라는 것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문제 중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세법 말고 무슨 부분?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하고는 분리시켜서 봐요. 그거랑 같이 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범죄적인 처벌에 대한 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다만 이제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넘겨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본다라고 봐주세요. 근데 그런 문제를 건드렸던 걸 기억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14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이 두 가지 비교해달라는 얘기네요. 첫 번째 개념. 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이다. 네,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특징이죠. 맞네요. 자, 두 번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리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우리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예요. 네, 하나.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을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다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를 보시면 여기는 납부나 환급에 대한 것만 무엇하겠다? 우리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부분들, 자, 이런 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사업장별로 진행이 되셔야 돼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각각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의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는 거,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 신고하는 거, 납부하는 거 모두 다 무엇한다? 우리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의 하단 쪽에 가면 총괄 납부자, 아니, 우리 사업자 단위과세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표시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거로도 가늠이 되죠. 자, 세 번째 주사업장입니다. 자,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중에 무엇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된 사업장을 누구로 볼 거냐? 그랬을 때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에 택일이에요. 자,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서 우리 무슨 법인은 본점에서만 무엇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를 할 수 있어요. 지점에서 못해요. 자, 개인은 동일합니다. 우리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는 일단 다 같네요, 여러분. 이제 4번. 자, 4번에 가서 봤더니 신청이네요. 자, 여러분 이 신청은 신규 사업자고 계속 사업자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총괄 납부를 하고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 단위 과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자였을 때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든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적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20일 이전에 미리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 똑같은데 신규 사업자는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는 달라요. 자, 신청 부분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업자 단위과세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무엇한다? 신청한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저 사업자 단위 과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그 부분도 체크가 돼서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를 신청한다? 아니, 여러분.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자, 지금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 세무서에서 무엇했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날로부터.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이게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주된 사업장은 안 지워도 되는데 지웠거든요. 어차피 주된 사업장을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A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A의 사업자 등록증, B의 사업자 등록증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나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는데 이번에 사업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록 신청할 때 무엇한다? 저 사업자 단위 과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부터 결정할 수 있고 여기는 등록증이 나와서 묶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잘못됐어요. 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쪽이 잘못됐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자주 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효과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봤었고 주사업장의 다른 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이제 박스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네요. 자, 1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최저 한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세율은 7%이다. 저는 최저한세 쪽에 이론 문제가 나오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기억하시라고 해요. 7%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우리 최저한세 조정안 서류에 가셔서 이제 숫자를 넣거나 뭐 하나 넣어보시면 이게 들어오죠, 여러분? 네, 7%입니다. 맞고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자,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에도 적용이 된다. 아니,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럼 법인세는 그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하고 관련된 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법은 소득세도 이 부분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니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감면한다. 여러분 이것도 법령이 바뀌었어요. 네, 요거는 제가 이 부분은 왜 앞에하고 좀 다르게 보여지냐면 이건 그냥 2021년도 1월 1일자부터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감면한다. 라는 거 그대로 맞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이요? 자, 10년 이내 2월에서 감면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법령이 바뀌어서 제가 이거를 바꿔놨는데 문제는 2월에서 감면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이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세액 공제. 그러면 세액 감면도 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은 다 됩니다. 다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최저한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면해주고 무조건 공제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의 세금은 내라, 7%의 세금은 내라. 그리고 나머지만 감면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적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감면이 있다. 근데 그 100만 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7% 부분 때문에 내가 20만 원은 감면을 못 받았다. 그럼 20만 원 감면을 못 받았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2월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2월의 기간은 10년으로 세법이 개정됐어요. 여러분 기존은 5년이었지만 제가 이거 바꿔놔 버린 거고요. 그럼 이 2월이 가능하냐? 세액 감면은 안 돼, 여러분. 세액 공제는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세액 감면은 2월 감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감면이 안 됨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2월 공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 2월 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액 감면은 2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0년 이내 2월 공제가 되는 건 세액 공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88회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 부분이 곳곳에 있었네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곳곳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엔 한 3문제 정도가 조금씩 바뀌었던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경된 거로 모두 다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